회사를 먹여 살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독특한 컨셉의 신차들이 가져가지만 매달 묵묵히 곳간을 채우고 살림을 책임지는 차들은 보통 따로 있죠. 회사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오늘의 주인공 같은 차들이 있기에 가능한데요. 위기의 순간마다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기아의 자존심을 방어해낸 효자이자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둥. 기아의 실질적인 가장 같은 이 차를 전 세계 수많은 가장들이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은 기아를 대표하는 중형 SUV 소렌토 이야기입니다. 바야흐로 SUV 전성시대입니다. 세단이 도로를 지배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차부터 대형 럭셔리카까지 온갖 종류의 SUV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죠. 하지만 시계를 잠시 뒤로 돌려보면 대한민국 SUV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찝차라고 불리던 투박한 녀석들이 세련된 승용차의 탈을 쓰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 바로 그 격동의 시기였죠. 프로젝트 BL, 이 차는 본래 도시명 크로스오버 시장의 포문을 연 컴팩트 SUV 스포티지의 후속으로 개발되던 모델이었습니다. 기아차는 1세대 스포티지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었지만 넓고 안락한 중형 SUV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이 시장에 투입할 모델이 절실해졌는데요.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늘린 롱바디 모델 스포티지 그랜드가 있긴 했지만 차급의 한계가 분명했기에 곧 등장할 경쟁사들의 최신 중형 SUV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당시 어려웠던 기아의 회사 사정으로는 소형과 중형 두 차급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여력은 없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덩치를 키운 SUV 하나로 스포티지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다만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던 중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 차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1998년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경쟁사였던 현대차와 한 지붕 식구가 되면서 족보가 살짝 꼬였습니다. 당시 현대는 자체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모노코크 도시명 SUV 산타페와 현대전공이 개발한 갤로퍼의 후속 정통 SUV 테라칸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기아가 개발 중이던 BL은 스포티지의 후속답게 스타일과 성격은 도시명 SUV를 지향하면서도 정통 SUV의 후륜구동 보디온 프레임 설계를 채용했고 덩치는 산타페를 상회할 만큼 애매하게 컸습니다. 다행히 크게 겹치지 않는 차량의 성격 덕분에 크레도스처럼 정리당하진 않았지만 이런 차를 컴팩트 SUV로 팔리고 있던 스포티지 브랜드로 내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포티지는 이후 그룹 내 플랫폼 공유를 통해 얼떨결에 얻게 된 컴팩트 SUV가 이어받았고 오늘의 주인공은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데뷔하게 됐죠. 2002년 2월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달아오르기 직전 기아의 신형 SUV 소렌토가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산타페, 투싼, 베라크루즈 등 현대차가 주로 미대륙의 지명을 쓴 것과 달리 소렌토는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의 아름다운 휴양지 소렌토에서 따왔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점으로도 익숙한 이름이었죠. 출시 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차 이름을 소비자들이 직접 뽑는 온라인 공모를 진행했고 가장 많이 득표한 것이 소렌토였다고 하는데 당시 함께 있던 후보는 메사 그리고 세라토였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꽤나 성과가 있었는지 이후에도 같은 전략을 자주 사용했어요. 소렌토의 외관은 당시 국산차 전체를 통틀어 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파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모습이었습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핸더는 근육질의 남성을 연상케 했고 날카로운 앞뒤 램프 디자인으로 강렬한 인상을 전달했습니다. 측면도 마치 세단을 보는 듯 유려하게 떨어지는 윈도우 라인과 필러 디자인, 보디온 프레임 설계를 사용했음에도 전고를 낮게 설정해 동급에서 가장 잘 달릴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견고해 보이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 디자인도 신선했고요. 그러면서도 SUV다운 강인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초기형 모델의 상징과도 같은 투톤 컬러는 차를 더욱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보이게 만들었고 어떤 컬러든 찰떡같이 소화해내면서 남성 소비자는 물론 기존 SUV의 투박한 디자인에 거부감을 느끼던 여성 소비자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과 후면부 디자인이 렉서스의 베스트셀링 SUV RX를, 전면부의 인상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M클래스를 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앞은 벤츠, 뒤는 렉서스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프리미엄 수입차를 빼닮은 수려한 디자인이었다는 말이기도 했죠. 다행히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인정받아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비자들에게만큼은 호평받았습니다. 새천년을 기념해 내수형 차량에 한정돼 적용됐던 원형의 밀레니엄 로고가 참 잘 어울렸던 몇 안 되는 모델이기도 했는데, 소렌토는 단색 크롬 엠블럼이 붙었지만 원래는 파란 바탕에 검정 테두리가 있는 디자인으로 GMW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렌토에 키드니 그릴을 붙이는 애프터마켓 드레스업이 유행했던 게 떠오르네요. 외관의 감동은 실내에도 이어졌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승용 감각의 인테리어는 세단을 타던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포근한 베이지 컬러의 고급 가죽 시트, 우드그레인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중후한 멋을 냈고, 각종 버튼류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편하도록 직관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여기에 앞좌석 전동 시트, 프로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5.8인치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은 물론 음성 경보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고급 SUV를 지향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앞서 트라제 XG에서 선보였던 물건으로 문이 열려 있거나 사이드가 채워져 있으면 한국어 음성으로 알려주는 독특한 기능이죠. 또 오버헤드 콘솔의 방위와 고도 등 오프로드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미터 기능을 품어 SUV로서의 정체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렉스턴이나 테라칸처럼 대놓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차를 팔 때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공간 역시 준수했습니다. 스타일을 위해 지붕을 낮추면서 헤드룸은 경쟁차에 비해 조금 적었지만 큰 폭으로 조절되는 2열 등받이 각도는 기본에 적당한 레그룸, 2열 승객을 위한 편의 사양을 갖춰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었죠. 추가로 마련된 3열 시트는 비좁긴 했지만 정방향으로 놓여 있어 산타페나 카이런처럼 수치심을 주진 않았고, 트렁크 바닥에 깔끔하게 수납되어 실용성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적재 공간은 물론 뒷유리만 따로 개방해 간단한 물건을 넣거나 꺼낼 수 있는 플립업 글래스도 이 당시 SUV들이 두루두루 갖추고 있던 장점 중에 하나죠. 파워트레인은 4기통 2.5L 커먼 레일 디젤 엔진에 변속기는 아이신츠 4단 자동 변속기와 5단 수동 변속기가 맞물렸습니다. 테라칸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V6 3.5L 시그마 가솔린 모델을 함께 제공했지만 주행 성능에서 딱히 메리트가 없었고, 주유소집 아들이 아니라면 선택하기 힘들었던 연비 덕분에 판매량은 극히 미미했죠. 주력인 디젤은 나중에 포터, 그랜드 스타렉스와 공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진 A 디젤 엔진으로 WGT 방식을 적용해 최고 출력 145마력, 최대 토크 33kg 포스미터를 발휘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저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두툼한 토크 덕분에 2톤에 달하는 덩치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초대 소렌토가 후속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죠. 앞서 언급했듯 후륜구동 기반의 보디온 프레임 설계를 취했다는 것. 강철 뼈대 위에 차체를 얹은 구조로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견인 능력은 역대 소렌토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을 기본으로 기존 파트타임 사륜구동, 추가로 좌우 바퀴의 회전차를 감지해 알아서 사륜구동으로 전환해주는 액티브 4휠 드라이브를 옵션으로 제공해 산타페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험로 주파 능력을 선사했어요. 물론 프레임 바디 특유의 무거운 중량에서 오는 나쁜 연비, 잔진동, 멀미를 유발하는 승차감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지만 당시에는 SUV라면 응당 뼈대가 있어야지 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고 튼튼한 차라는 신뢰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여담으로 원래 소렌토에는 더 강력한 심장인 2.9L J3 디젤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었는데요. 맞습니다. 테라칸에 올라갔던 그 엔진이죠. 그룹 차원에서 상위 모델인 테라칸보다 강력해서는 안 된다며 서열 정리를 당했다는 풍문이 있어요. 그래도 A 엔진은 타이밍 체인 방식이라 정비성 면에서는 테라칸보다 낫다는 평을 듣기도 했으니 나름 위안이 될까요? 이후에는 연식 변경을 통해 몇몇 사양이 달라졌습니다. 2004년식부터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모전이 옵션으로 신설됐고, 기존의 아이신 4단 자동 변속기 대신 자트코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자체 생산한 5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 효율을 개선했는데, 이 초기형 5단 자동 변속기의 완성도와 품질이 조악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고 리콜이 이루어지면서 잘 나가던 소렌토의 발목을 잡았죠. 2005년부터는 기존 밀레니엄 로고를 버리고 수출형과 동일한 타원형 로고가 부착됐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했던 3.5 가솔린을 삭제한 대신 터보차저를 개선한 VGT 엔진을 사륜구동 고급 트림에 한해 추가했는데 출력이 174마력까지 껑충 뛰었고 위에서 지적받은 5단 자동 변속기의 로직과 품질도 개선하면서 기존 WGT 대비 눈에 띄게 잘 나간다며 호평받았어요. 이 밖에 2열 시트 쿠션에 열선이 추가되는 등 소소한 상품성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잃어버린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었죠. 2006년에는 뉴 소렌토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디자인이 워낙에 군더더기 없고 깔끔했기 때문에 몇몇 디테일을 달리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그나마 눈에 띄는 변화는 그릴과 헤드램프, 호박색 방향지 시등과 프로젝션 렌즈로 눈빛이 또렷해졌고 깔끔하게 수정된 범퍼와 알루미늄 휠, 후면부 역시 테일램프의 그래픽을 변경해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사이드미러 방향지 시등과 일부 모델에는 LED 램프를 적용해 신형임을 어필했죠. 또 색상에 따라 초기형의 상징이었던 투톤 컬러가 원톤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도시적인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개인적으로 흑진주색 뉴 소렌토는 여느 고급 SUV 못지않은 중후함이 일품이었어요. 남자의 권력은 무만하다. 실내 역시 기존 레이아웃을 유지하되 센터 페시아의 마감재를 블랙 하이그로시나 메탈 그레인으로 바꿔 세련미를 강조했습니다. 뒷좌석 레그룸을 조금 더 확보했고 사용 빈도가 적은 3열 시트를 아예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아예 3열 시트를 제거한 5인승 모델을 출시, 실용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어요. 편의 장비도 최신화됐죠. 오디오는 MP3 CD를 재생할 수 있게 됐고 내비게이션과 모젠 시스템은 기존 5.8인치에서 6.5인치로 VCD 대신 DVD 플레이어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007년식부터는 로터리식 스마트키 시스템과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2008년식부터는 더욱 편리한 음악 감상을 돕는 억스 및 USB 포트가 추가되는 등 연식별로 최신 사양이 새롭게 투입됐죠.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요. 초기형은 145마력의 WGT 엔진이 병행 판매되긴 했지만 기존 사륜구동에만 한정했던 VGT 엔진을 후륜구동 모델에도 확대 적용하고 이듬해인 2007년부터는 아예 VGT 엔진 하나로 전부 통일했습니다. 전자식 자세 제어 장치 VDC로 주행 안정성을 보완한 점도 특징이었고요. 또 흡차음재를 보강하고 전작에서 승차감이 너무 투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서스펜션 세팅을 부드럽게 수정했는데 그렇다고 보디온 프레임 승차감이 뭐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괜히 출렁거리기만 했고 특유의 멀미나는 뒷좌석 승차감도 그대로였습니다. 소렌토가 2열 사용 빈도가 많은 패밀리카를 지향하고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승용차 플랫폼을 사용한 경쟁 모델 대비 아쉬운 지점이었어요. 이후 신차로서의 수명을 다한 차들이 의례 그렇듯 매년 자잘한 원가 절감이 이루어졌고 2009년 후속 모델의 출시와 함께 자연스레 단종 절차를 밟게 됐죠. (1세대) 소렌토는 그야말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출시 첫 해인 2002년에만 내수 5만 대 이상을 팔아치우며 현대에 인수된 후 위축돼 있던 기아의 길을 세워줬습니다. 당시 시장은 현대 산타페가 도시명 SUV 시장을, 쌍용 렉스턴이 고급 SUV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소렌토는 이 둘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죠. 산타페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럽고 정통 SUV의 든든함을 갖춘 데다 렉스턴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디자인이 훨씬 젊고 세련됐으니 두 차를 저울질하고 있던 3040 가장들에게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이후 2005년 2세대 산타페 CM, 2007년 GM 대우 윈스톰 등 뛰어난 상품성의 경쟁차들이 속속 등장할 때마다 판매량이 휘청이긴 했지만 단종까지 국내에서만 누적 24만 대가 판매됐을 정도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록했죠. 중고차 시장에서는 만만하고도 막강한 SUV로 통했습니다. 준수한 내구성 덕분에 주행거리가 20만 킬로미터를 넘겨도 엔진과 미션 상태가 짱짱한 매물들이 꽤 있었고 캠핑용과 낚시용 혹은 시골에서 막 굴릴 세컨드카로 쓰기에는 모노코크 바디의 후속들보다 오히려 뛰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품 수급이 기아차답게 아주 원활하고 정비성도 나쁘지 않아서 유지비 부담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죠.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현 시점에서 이 친구를 굴리기엔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식입니다. 이 시기 기아차, 아니 국산차들의 고질병이죠. 뼈대는 튼튼할지 몰라도 휀더, 도어 하단 등 차체 곳곳에 녹이 쓸어 구멍이 뚫리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또 앞서 소개한 5단 자동 변속기 이슈, 특히 2004년부터 2005년식 초경에 들어간 5단 미션은 변속기에 냉각수가 섞여 들어가 오일을 오염시키는 이른바 딸기 쉐이크 이슈가 있으니 주기적인 미션 오일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 밖에 노후 경유차 문제도 있습니다. 단종될 때까지 DPF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DPF를 장착하지 않았다면 운행 지역이 제한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준수한 디자인과 넉넉한 공간의 사륜구동까지 갖춘 가성비 SUV로 입소문을 탔죠. 북미와 유럽을 포함 연간 10만 대 이상을 꾸준히 수출하며 스포티지, 세라토와 함께 기아차 수출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은 벤츠와 렉서스를 닮았는데 가격은 절반이고 오프로드 성능도 준수하다며 호평했죠. 2009년 다카르 랠리에 정식 출전해 완주를 해내는 등 변방에 감흥 없는 브랜드였던 기아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델이었습니다. 격동의 시기 속에 태어난 1세대 소렌토는 회사의 무거운 기대를 짊어질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산타페의 그늘을 가려질 뻔했지만 오히려 그 차별점을 어필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스포티지가 예고편이었던 걸까요? 이 투박했던 상남자가 무거운 프레임을 내려놓고 세련된 도시 남자로 완벽하게 변신을 시도합니다. 프레임 바디가 아니면 소렌토가 아니다 라던 매니아들의 우려를 비웃기려도 하듯 판매량으로 증명해 보인 2세대 소렌토 R, 그리고 산타페를 뛰어넘어 수많은 아빠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3세대 올류 소렌토까지 혁신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대표 SUV 자리를 지켜낸 신형 소렌토들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